보관법 문제가 나오면 제가 풀라고 말씀드린 그 개념대로만 풀어보시고 풀리면 풀고 아니면 찍어버리세요. 네, 만약에 나오면. 자, 그 다음 54번.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순영가는 가액이었죠. 더하기가 됩니다. 수익성지수는 지수 비율이니까 더하기가 안 돼요. 그죠? 내부 수익률도 비율이니까 더하기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둘 다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그랬으니까 X인 거죠. 되셔야 돼요. 그 다음 55번. 우리 계산 문제에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계산하는 문제를 낼 때 예전에는 유효 총소득이라고 곱게 줬는데 뜬금없이 총 투자액 주고 유효 총소득 승수라고 주는 경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구하게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푸는 거죠. 거기 창문 좀만 닫아주시면 총 투자액과 총 투자액 10억, 유효 총소득 승수가 5랍니다. 5. 유효 총소득은 2억 원이 된다. 얘가 맞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보자고요. 세모승수는 얘 세모분해를 깔라고 그랬죠. 세모분해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였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은 총과 수는 총 투자액과 연결됐고 우리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조순 총리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서 예전 국무총리 중에 조순 총리가 있었다. 그 예전에는 유효 총소득을 유효 조소득이라고도 했었거든요. 그 조가 한자로 총이에요. 총. 그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조순 총리 하면 조수는 총 투자액이죠. 총이 둘이니까.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하나만 연습할게요. 먼저. 자, 따라해보세요. 세모승수는 세모분해 투자액이다. 되셨어요? 합니다. 그럼 유효 총소득 승수는 뭐 분해? 유효 총소득 분해 무슨 투자액? 총 투자액이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 분해 지분 투자액이죠. 이 짝꿍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세모승수는 1분의 세모승수인가요? 그렇죠? 그럼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럼 결국은 세모승수의 네모를 곱하고 있는 나도 정상이 아니네요. 무조건 이 식은 세모승수에서 출발해서 세모를 밑에 깔고 출발했으니까 세모와 세모승수는 무조건 곱하는 관계라고요. 그럼 나머지가 나오게 돼 있다고. 되셨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세모승수로 나누면 얘가 남겠네요. 원리가. 그래서 세모에 곱하기 세모승수라면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이 된다. 그럼 총투자액이 주어져 있다면 이 총투자액을 뭐로 나누면? 유효 총소득 승수로 나누면 따라해보세요. 나누면 남는다. 뭐가 남아요? 유효 총소득이 남는다고. 나누면 남는 거야. 네, 승수로 나누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만약 지분 투자액을 주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주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로 나누면 남겠네요. 승수 뺀 나머지가 세후 현금 수지가 남겠지. 그게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기반 승수에는 뭘 곱할까요? 기반을 곱해요. 비기반을 곱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원리인 거야. 똑같은 식으로 구성이 된 거니까. 됐죠? 네. 그 다음 56번.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말은 영업소득세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세전하고 세금을 내기 전하고 세금을 낸 후 중에 뭐가 더 커요? 잠깐만 생각해봐. 세금을 내기 전이고 세금을 낸 후래요. 그럼 세금을 낸 후에 금액이 작아지죠. 세전이 당연히 큰 거예요. 당연히 크겠죠. 수지는. 그런데 승수는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의 크기에 반대로 뒤집히죠. 분수는. 그러니까 승수는 크기가 반대로 뒤집힌다? 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네. 이해되세요? 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5조. 그 다음 57번. 채무불이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따지는 것으로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한다. 이걸 보면서 분명히 쓱 지나가게 돼 있다고요.
이 틀렸죠? 어디에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기억하는 방법 칠판 있죠?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저는 가공기 조순전후 경조세만 기억하라고 그러고 이 사이에 뭘 낀다? 경저세, 경비 저당 세금을 껴요. 그럼 조는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저당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세전연금수지. 그 다음에는 또 세금이라고 대답하잖아. 영업소득세.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까 매미자바를 한 거라고. 좀 잡아요. 예. 그 다음 후는 세후현금수지. 됐나요? 그러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어디에서 나가죠? 이 식을 보면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순영업소득이 나올 수가 없다고 여기에. 네.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분자죠? 알고 싶은 게 분자니까. 그럼 분모에는 순영업소득이 못 들어간다고.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야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 식이 흐름이잖아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영업소득세를 순차적으로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가는 돈, 경비와 저당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채무 불이행률인데 얘가 커질수록 채무를 불이행하게 만들 비율이 커진다는데 얘들은 어디에서 나가? 유효 총소득에서 나가죠. 그러니까 얘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나오면 X라고, 분모가. 분모가 영업경비를 빼기 전인 유효 총소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영업경비가 분자잖아. 그럼 분모에 걔를 빼기 전이 들어가야 된다고, 걔도.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들어가야지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X입니다. 58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가 균등한 거죠? 원리금 상환액이 균등해요. 그런데 이자액은 점점 줄어요. 잔금이 주니까. 그만큼 뭐가 커져? 이자액이 주는 만큼 원금액이 커지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의해서 계산 문제 풀 때 2회차, 3회차의 원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1회차의 원금액 구한 다음에 이자율만큼, 이자율이 6%면 1.06. 두 번째면 한 번 곱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 문제도 푼다고. 근데 그게 나오는 이유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자액이 줄죠. 그만큼 뭐가 커져? 원금 상환액이 커진다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뭐가 균등해요? 원금이 균등하니까 이자가 주는 만큼 원리금은 점점 감소하죠. 그러니까 얘를 채감식 상환 방법, 점감식 상환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59번. 크기순 문제가 나오죠. 상환 방법 세 가지. 그리고 저당 담보부 증권에서도 세 가지가 있을 때 크기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그게 헷갈려. 그래서 안 헷갈리는 방법 볼까요? 초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은 얘가 틀렸대요. 틀렸대. 기억하는 방법. 체증식과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중에 체증식은 증가하니까 제일 커요. 이게 외우는 방법이야. 그리고 이 상태로 비교할 때는 원리금 균등 몇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읽는 단위가 바뀌었나 봐요. 5글자, 4글자. 얘가 더 길죠? 그 다음 얘라고. 근데 원금 균등이 실은 체감식이죠. 그럼 체감식은 뺐으니까 제일 작겠네요. 크기순이. 그래서 크기순을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럼 이 크기순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였죠. 체증식은 처음에 상환하는 금액이 작아서 갚아야 될 이자액보다도 작아서 못 갚은 이자가 원금에 달라붙어서 원금이 더 커져버리는, 잔금이 커져버리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젊은 직장인 소득순위 낮았던 사람이 채택하는 게 체증식. 그럼 체증식 상환 방법은 초기에 조금 갚고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거네요. 나중에 많이 갚겠다는 사람 치고 갚는 거 못 받지. 그러니까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이 체증식은 더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체증식 상환 방법의 경우에 금융기관은 위험을 많이 감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그럼 이자율을 더 높게 적용한다? 더 높게 적용하죠. 그러니까 전체 이자가 더 크겠네?
그러니까 전체 원리금도 얘가 더 크죠? 초반에 조금 갚으니까 남은 것 잔금의 크기순도 얘가 제일 크죠? 크기순이 다 이거라고. 딱 하나가 반대죠.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초기 상환 비율의 크기순. 상환 비율이 연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네? 그게 뭐네? DTI죠. DTI가 상환 비율이잖아요. 상환 비율. 응? 그러니까 얘 비율 따지는 게 크기순이 결국은 상환 비율의 크기순이죠. 상환액의 크기순. 얘만 반대로 뒤집힌다. 그래서 상반되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상반. 그러니까 상환 비율, 상환액 크기순만 반대인 거예요. 그럼 얘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얘 뒤집었어. 얘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초기 상환액의 크기가 최감식이 제일 크겠네요. 맞죠? 그럼 얘는 잔금이 제일 작겠네? 아까 크기순인 거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때도 이렇게 뒤집혀도 뭐는 항상 중간? 원리금 균등은 항상 중간.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무엇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최증식 원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더 크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X. 이게 무조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중간. 걔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정리가 꼭 되셔야 됩니다. 출제자는 헷갈리는 걸 낼까요? 헷갈리지 않는 걸 낼까요? 헷갈리는 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가? 출제자. 그 교수님이 알고 있다고요. 60번.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대요. 원금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에 대출기간이 20년이랍니다. 자, 계산 문제인데 원금 균등상환 방식 계산 문제는 꼭 푸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 외우는 방법이 순서를 대기하는 사람이 대기자죠. 대기자가 2명이다 3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대기자. 그래서 대는 대출액, 얘를 기간으로 나눠요. 사용하라고. 그 다음 이자율을 곱하는 거야. 그럼 해볼게요. 4억 원 대출 받았는데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래요. 그럼 대출 기간이 20년, 매년 상환이면 몇 번으로 쪼갠다? 20으로 나누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액은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이자율 5% 곱하면 되죠? 그럼 곱하면 얼마? 100만 원. 맞죠? 그래서 4억을 20등분 신놈으로 100만 원씩 20번 해서 20개를 해서 2천만 원인 거죠. 처음에 이자가. 4억의 5%가 2천만 원이잖아요. 그 2천만 원을 쪼개면 20등분 치면 100만 원씩이란 얘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인 겁니다. 이게 이자 감소액이죠. 얘가 감소되는 만큼 전체 원리금이 줄어서 체감식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제 7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그러면 절 보세요. 첫 번째 상환할 때는 첫 번째 원리금을 갚을 때에는 원금이 상환된 게 있나요? 첫 해 원금 상환 안 됐죠? 첫 해에 상환이 처음 이루어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첫 해는 원금과 잔금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7회차면 몇 번 상환된 거예요? 6번 상환된 거죠. 그럼 몇 번 남았어? 14번 남았죠. 네. 14번 덩어리에 100만 원을 곱하면 이자가 얼마예요? 1,400인 거죠. 그래서 바로 나왔죠? 그럼 원금 균등액 얼마예요? 2,000에 더하니까 3,400이 맞네요. 되셨죠? 그럼 하나 볼까요? 만약에 얘가 엽기적으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16회차래. 16회차. 이자를 구해보래요. 이자액. 16회차에. 그럼 몇 번 상환된 거예요? 15번. 전체 몇 번 중에? 20번 중에 15번 빼면 얼마? 5. 5 곱하기 100. 500. 오케이? 그럼 걔는 2,500이잖아요. 지금 이 3,400보다 현저히 줄었죠? 체감식이잖아. 이것도 몇 분 안에 풀 수도 있다? 1분 안에. 그러니까 1분 안에 못 푸는 문제는 버려버려야 돼요. 찍고 신의 가호를 빌어야지. 찍신의. 자, 61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서비스 문제인데 이런 것도 틀려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러분 시장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돈 빌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돈을 갚아? 안 갚죠? 그러니까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불리하죠. 맞나요? 당연한 내용. 그 다음 62번. 메자닌 금융, 지분 금융, 부채 금융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죠. 나왔었고 또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를 한 방에 기억하는 방법. 메자닌은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이 성격이 섞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 이 네 가지가 메자닌 금융이 대표 주자인데 얘를 외울 때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냥 메신저 받은 후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누가 메신저를 보냈어. 그래서 내가 메신저를 받은 거야. 따라해보세요. 메신저 받은 후. 후. 네. 그러면 메는 메자닌 금융, 신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은 전환 사채, 후순위 대출 우선주. 끝. 오케이? 네. 왜 그런지 다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설명하는 건 삽질. 네. 그 다음. 지분금융은 항상 지주편을 드는 건 리신조.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 편, 펀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그때 다수로부터 투자받는 건 둘 중에 다신 틀리지 말자고 그랬죠. 신디케이트라고. 소수로부터 받는 건 조인트 벤처라고요. 분위기가 제가 미쳤나 이런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63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거의 대부분 다 틀려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리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맞죠? 쓱 지나가서 특수 목적회사 보였어. 사업주로 분리시켜야 되니까 얘 명의로 진행하는 거 맞다. 쭉 지나가죠.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 그래서 마음대로 뽑아가면 안 되죠. 시행사의 이익은 가장 마지막에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맞죠? 다 맞다고 생각하면서 맞는 문장 이렇게 체크했어. 뭐가 틀렸어요? 수요자 금융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걔를 빌린 거예요. 그럼 걔를 지어서 공급하기 위한 금융이잖아요. 건축자금 빌린 거잖아 지금 사실은. 개발 자금을. 그러니까 얘는 공급자 금융이다, 수요자 금융이다? 공급자 금융이죠. 이거 함정파면 거의 대부분 다 건드려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잠깐만 여기서 질문. 여기 보세요. A라는 갑으로 보죠. 갑이 사업주예요. 사업을 하고 싶어. 1이라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요. 이 개발 사업은 미래 사업의 수익이 고수익 안정적으로 장기간 발생해. 너무 좋아. 얘 신용불량자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 얘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없어. 그래서 사업을 못 진행하는데 얘가 갔어. 누굴 찾아갔냐면 금융기관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열심히 설명했어.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오케이 좋아. 나 얘만 믿고 돈 빌려줘 볼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야. 그럼 이때 둘을 분리해야 되죠. 얘 명의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사업을. 그래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얘는 서류상의 회사예요, 실체 회사야? 서류상의 회사니까 얘 세금 똑같이 때리면 안 되겠죠.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다고. 서류상의 회사의 대표자가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도 있죠. 걔도 세금상의 혜택이 있다고. 오케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미래 수익을 가지고 이자 받고 원금 상환 받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아? 불안해요. 만약에 사업 잘못되면 얘한테 소구를 할 수가 없다고. 비소구 금융이니까. 그러면 이제 위험하니까 그 위험을 줄이고자 보험, 보증 등에 가입하죠. 이해관계인이 많아져. 그래서 사업이 길게 연장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금융기관은 아예 위험이 너무 크니까 얘가 PF 방식에 의해서 돈을 빌리러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빌리러 오는 건 부채를 빌리러 오는 건가요? 맞죠? 그럼 사업을 전체 진행하는 건 자산이죠? 전체 자산이 있잖아. 그럼 이때 사업주의 자본, 지분 비중을 늘리라고 할까요? 줄이라고 할까요? 너 돈, 네 돈 많이 집어넣어놔
라고 얘기할까요? 얘를 줄이라고 할까? 늘려야 얘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만약에 얘가 없어. 그거 안 되면 그만이네. 지는 망할 거 없으니까. 근데 지 돈을 많이 집어넣어놨어. 지분으로. 그러니까 뭘 지금 이해하시라는 얘기냐면 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돈을 빌릴 때 금융기관이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주, 시행사, 시공사의 지분 비율을 높이라고 얘기하는지 지금 그 얘기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프로젝트 금융은 다 돈 빌려서 하는 건데 무슨 지분이 있어 이 생각을 하기 쉽다고. 얘를 지 신용으로 빌려오느냐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오느냐 미래 수익을 담보로 빌려오느냐 이 차이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제발 돼야 될 텐데. 어떤 수강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수업 시간에 제발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쓸까? 절 보세요. 왜 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할까? 그분이 이제 합격한 다음에 강사가 된 거예요. 네, 강사가. 그러니까 뭐 애들 가르치는 강사가 됐어. 제발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알았대. 왜 나를 보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알았대요. 네. 자, 그 다음 64번. 담보인정 비율은? 담보인정 비율 LTV, V인가요? 이게 밸류 기준이죠. 가치 기준? 그래서 담보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은 커진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거는 미나토 치는 것보다, 미나투를 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풍은 풍끼리 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풍에다 초를 치면 돼? 안 돼요. 그럼 가격 탄력성이 뭘 곱하라고? 가격을 곱하라고. 그럼 가치 기준에는 가치를 곱해야죠. 그러니까 LTV는 V, 밸류 기준이니까 밸류에 곱해야지. 그럼 대출 금액이 나오네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래서 얘가 70%, 얘 10억이면 7억이죠. 됐죠? 차주 상환 능력 DTI는 I, 인컴 기준이죠? I가 인컴이잖아. 인컴, 들어오는 게 뭐야? 소득이죠. 얘가 소득 기준이잖아. 어디에 곱해요? 소득 기준은 어디에 곱해? 소득에 곱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빌릴 수 있는 게 DTI? 그럼 지금 이 둘은 가격을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금을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금을 규제하죠. 대출금. 직접적, 간접적? 네? 간접적 개입이라고요. 분양가 규제는? 분양 가격을 건드렸잖아. 직접적 개입. 임대료 규제? 이제 또 고민하는 거죠. 임대료가 임대차 계약 활동의 가격이라고요. 걔도 직접적 개입이겠지. 되셨죠? 그래서 이 둘을 곱한 다음에는 그게 대출 금액이다. 저당상수로 나눠줘야 된다? 나조 해야죠. 나조 해야 된다고.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요. 발행기간이 감소하는 위험의 크기 순위 있어요. 자, 슬파. 얘 지분형인가요? 얘 채권형인가요? 얘 혼합형이죠? 이 내용의 처음 포인트가 뭐냐면 주식 투자와 채권 투자 중에 주식 투자는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죠. 회사 망하면 쫄딱 같이 망하죠. 채권 투자는 돈만 빌려준 거니까 회사가 망해도 이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주주단이 존재한다. 채권단만 남는다.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주주단이 입김이 셀까요? 채권단이 입김이 셀까요? 채권단. 그래서 채권단이 그 회사의 운명을 좌지우지해요. 주주는 날라간 거야 이미. 회사가 망함에 따라. 근데 채권은 회사가 망해도 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 투자와 채권 투자 중에 무엇이 위험이 커? 주식 투자가 위험이 크잖아요. 그 대신 수익도 크죠? 그럼 채권 투자는 위험도 작은 반면에 수익도 작네요? 그래서 MPTS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위험은 큰 반면에 수익이 큰 거죠. 매월 직접 원리금 수취하는 거죠. 다 산 거잖아 얘는. 그래서 자산을 산 거니까, M을 산 거니까 그때 들어온 돈이 다 발행기간 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MPTS잖아요. 그럼 MBB는 M,
주택저당채권이 10억이 있으니까 얘 믿고 돈 좀 빌려줘 봐봐. 그럼 10억 믿고 10억 빌려줄 짱구가 있을까요? 10억보다 더 많이 빌려줘요. 적게. 적게? 그럼 9억. 그러면 9억 빌려오면서 10억 담보 제공했으니까 초과담보 유지시킨 거네? 그래서 얘는 초과담보가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더 빌리고 싶어.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더 넘겨주고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그게 뭐예요? MPTB라고 혼합형. 그러니까 얘는 9억 5천. 그럼 5천만 원 초과담보? 1억 초과담보? 초과담보? 초과담보 없죠? 아예 판 거니까 담보를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분의 크기순이 우리는 기억할 때 무조건 지분형이 더 큰 거예요. 크기순을 기억하세요. 그때 딱 바뀌는 게 있어. 초반이야, 초반. 초과담보의 크기는 반대죠. 얘가 제일 컸잖아요. 다시 MPTB의 진화된 형태가 뭐예요? 다계층 채권. CMO 골라잡아 그 내용. 그래서 잠시만 여기에 CMO를 적어놓고 얘 진화된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이 셋은 뭔가가 같고 얘는 성격이 달라요. MBB에는 발행기간, 발행회사가 넘긴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돈 좀 빌려줘 봐봐. 얘 좀 믿고. 그러니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제일 작다.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가 갖지 않죠.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는 조기상환 위험도 감수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제일 적은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MBB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져. 예. 근데 얘는 다 넘겼어. 다 산 거죠.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아예 산 거야, 투자자가. 둘 다. 얘는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에게 넘어왔네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아예 투자자가 갖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뭐만? MBB만. 되셨어요? 그럼 반대로 아까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이 크기라고 그랬죠. 그럼 발행회사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수는 반대로 뒤집히겠죠. 네.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커지면 발행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은 작은 거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다시 콜방어가 되는 둘. 콜방어 몇 글자? 하나, 둘, 셋. CMBB, CMO. MBB는 무조건, CMO는 장기 트렌치만. 콜방어가 제공이 된다. 그러면 콜방어가 되면 수명 연장의 꿈을 이루니까 불러들여서 끝내려고 했는데 방어를 하니까 수명이 길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BB의 수명이 MPTS의 수명보다 길겠네요. MBB가. 그 내용이 되는 거지. 비교가 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다 복 받을 거야. 그랬더니 복이 뭐가 중요해? 합격증이 필요하지. 합격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꼭 저한테 배웠다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반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쪽 잘 보고. 네. MBB만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소유하지 않는다. 오예요? 네, 이게 오라고.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인지 조기상환 위험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냥 한 번만 기억하고 마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중요성은 많이 높진 않아요. 이거 자체는. 그래서 장충동 가면 여기저기가 다 원조집이라고 그러잖아, 자기들이. 그때 누군가 한 명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더니 저희가 원조야. 저 사람이 원조라고요. 원조. 그래서 저당 채권을 가진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위험이 조기상환 위험. 얘들이 세트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가졌다는 얘기가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감수한다는 표현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요. 됐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67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 규모가 다르죠. 뻥튀기 된 금액이 최저자본금 규모. 설립자본금은 말 그대로 설립 시의 자본금인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치는 얼마예요? 5억. 얘 외울 때 오자마자 맞히는 거예요. 오자마자. 그래서 얘는 5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그래서 5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최저자본금 규모는? 70억? 5에 2 더하고 10 곱하면 70? 그럼 위탁관리와 부동산 투자회사는? 얘는 얼마? 3억인가요? 2 빼면 3억이죠? 더하기 2하고 10 하면? 50억? 50억. 그 규모만 기억하면 되고. 그때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는 설립을 해서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스스로 관리해서 수익 발생하면 그 수익을 당신들한테 거의 대부분 배당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체가 있겠죠.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립 시에는 몇 명? 3명 갖고 출발해요. 그때 최저자본금이 이제 성립되면 70억. 커졌죠. 그러니까 더 많아야 돼. 그래서 지구는 누가 지키고? 독수리 오형제가. 그래서 자산은 몇 인 이상이 관리해요? 5인 이상. 경력 몇 년? 5년 이상. 석사 밟았어. 그럼 몇 년 줄어? 2년 줄어서 3년 이상이죠. 됐나요? 그럼 얘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야 돼요. 본점이 서울이에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했어. 자기관리 리츠가. 지점 설치 못하면 계속 출퇴근해야 돼.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점 설치할 수 있겠죠, 얘는? 네. 그럼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원 내규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돈만 모아서 걔를 바로 토스해. 자산관리자라기로 유명한 회사에게. 누구죠? 자산관리회사. 그럼 걔도 70억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자산관리회사가 돈이 만약에 없으면 돈 받으면 들고 튈 거 아니야. 네. 그럼 자산관리회사에 전문 인력 필요하겠죠? 몇 인 이상? 5인 이상. 70억. 얘랑 똑같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얘는 서류상의 회사죠? 네. 명목상의 회사예요? 서류상의 회사. 서류에 직원 살 수 있어요? 없죠. 상시 근무한 임직원 없어. 그러니까 직원 내규도 둘 필요가 없네? 그렇죠? 그럼 지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죠. 됐네요. 그 다음 68번. 주택연금이 있었어요. 얘 주택이 주는 연금인가요? 그때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금자리로는? 보조개? 보금자리로는 뭐가 있어?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는 대신에 초기 보증료는 돌려주지 않죠. 조기상환하게 되면. 그네요. 그 다음 노인복지주택 가능해요. 근데 뭐는 안 돼? 업무 목적의 오피스텔은 안 되죠. 그럼 주거 목적은? 됩니다. 주의를 꼭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주택연금 아무나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산 사람만? 오래 산 사람만 가능하죠. 오래된 사람만. 55세 이상. 네, 됐어요. 그 다음 69번. 담보인정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총부채 상환 비율, 이게 DTI죠? 40%랍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그럼 둘을 곱하죠? 아니, 고민하지 말고. 소득에는 소득 기준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하면 얼마?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이게 연이에요? 월이에요? 연이죠, 연. 그럼 우리는 월로 고치려면 얼마로 나눠? 12로 나눠요? 그럼 얼마? 166.6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규제에 의하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으로 얼마까지 지출할 수 있는 166만 얼마를 6천 얼마를 지출할 수 있는 대출액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얼마인 대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액 170만 원인 대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죠. 160은? 받을 수 있겠네? 지금 그 문제인 거예요. 할만하면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뭐 너라면 웃을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예. 그 다음 70번. 수계보철이 있었죠. 수복재개발, 계량재개발, 보전재개발, 예? 철거재개발.
가장 적극적인 재개발 뭐예요? 철거 재개발. 재개발의 이익이 제일 크죠. 그럼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 가장 덜 때려부시는 것. 그게 보전 재개발. 그럼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해서 걔만 제거해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잖아요. 그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국지전, 지역에 국한되는 전쟁을 펼쳐서 뺏겼던 지역을 다시 찾았다는 걸 어느 지역을 수복했다고 그래요. 원래 상태로 다시 되찾는 게 수복이야, 수복. 네. 그래서 현재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건 수복이지 보전이 아니라고요.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진행되기 전에, 발생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걔는 보전 재개발. 되셨죠? 그러면 잠깐만 이제 보실까요? 여기 보세요. 어떻게 외우든 상관없어. 안 외워도 상관없어. 수복 재개발, 계량 재개발, 보전 재개발, 그 다음 철거 재개발입니다. 철거 재개발 가장 적극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진국에서 보통 발생하는 게 철거 재개발이에요. 그럼 파리, 런던 등은 유서 깊은 도시인가요? 그럼 노후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하면 다 때려부실까요? 걔만 제거해서 원상태로 복귀시킬까요? 걔만 제거. 그래서 선진국에서 보통 제거 이제 실시되는 게 수복 재개발이에요. 그럼 수복 재개발은 소극적 재개발에 속할까요? 자, 칠판. 수복 재개발은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소극적인지 어떻게 알았어? 시옷이니까, 시옷. 아, 진짜로. 그 다음 보전 재개발은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야? 아, 좀 보라고, 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가 안 보여요? 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기능의 개선, 확장, 이런 표현이 나오면 걔는 계량. 계량시킨다는 건 기능의 확장, 개선 등이 나와야 된다고요. 되셨죠? 네. 이 부분을 다 맞게 해놓고 적극적 재개발 이러면 또 헷갈려요. 하나 더. 그냥 아예 정리보죠.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 중에 적극적 관리는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지읒지읒이에요. 시설 관리는 소극적 관리예요? 적극적 관리예요? 소극적 관리. 어떻게 알았지? 시옷. 지역지구제의 결과 문제가 되는 건 사전적 독점자예요? 사후적 독점자예요? 사전적 독점자. 지읒지읒.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변하는 건 지분 수익률이에요? 총 수익률이야? 이거 총 수익률이라고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걸려들어요. 네. 세전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은 세후 수익률이에요? 세전 수익률이야? 세전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지읒지읒. 아유, 아주 훌륭하네요. 예. 71번. 저놈은 늘 저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정리해요. 왜냐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설명은 다 했고, 설명을 안 하고 처음 인사한 다음에 지읒지읒입니다. 시옷시옷입니다. 미친 거죠, 당연히. 자, 그러면 71번. BOT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빌드죠. 그래서 건설은 B예요. 그 영어 첫 번째 알파벳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대요. 운영. 그래서 저 운영에서 칠판 운영에서 O가 보인다고 그랬죠. O 보여 안 보여? O잖아. O. 오퍼레이트. 그 다음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다음에 도로 등을 넘겨줄 때 국가한테 그냥 넘겨요? 티 내면서 넘겨? 티 내면서 이전시킬 거 아니야. T 트랜스퍼. 오케이? BOT 맞죠? 네? 임대는 리스 L이고 그렇습니다. 72번. 토지 신탁형. 신탁이란 단어가 뜨면 신탁 등기되면 형식상 소유권 이전 등기 되나요? 그럼 누구에게로? 신탁자. 개발업자에게로 명의 이전이 된 상태에서 개발업자 신탁회사의 명의로, 수탁자의 명의로 다 사업을 진행하죠. 사업이 끝났어요. 그럼 그 사업의 지분을 둘이 나눠 갔나요? 아니죠. 다 누구 거야? 토지 소유주.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다시 시켜줘야지. 토지 소유주에게로. 그리고 개발업자는 뭐만 받아? 수수료만. 그게 토지 개발 신탁이죠. 그러니까 신탁되면 명의 이전이 포인트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5죠. 73번. 정비 사업의 종류를 얘기할 때 외우는 방법. 자, 칠판.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극히 열악하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단독주택 중심이냐.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양호하고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공양받아 뭐 한다? 건축한다. 재건축 사업? 그 다음, 얘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상열이는 공만 차면 개발이다.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물론 주거지역은 당연한 거고, 재개발 사업, 영등포, 공업, 그 다음 종로, 상업지역, 열악할 때, 뭐? 재개발 사업. 그렇죠? 그 다음, 공양바다 건축, 공동주택 중심 기반시설이 양호할 때, 강남지역, 기반시설 양호하죠? 근데 공동주택이 누구와 진행됐어? 걔만 헐고 다시 건축하죠. 재건축 사업. 그 다음, 달동네에서 쓰는 것.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해. 단독주택 위주. 그럼 얘는 재개발 사업 진행하면 원주민 다 쫓겨나.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죠. 그래서 외울 때 극단적이면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외우는 방법이라고. 됐어요? 꼭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받아들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딱 보자마자 양이 보이네? 공이 보이네? 공양바다 건축 끝. 오케이? 네. 그 다음 74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고하기 위해 대출 기간이 신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 방법으로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축소할 것을 요구할까요? 이거 이제 푸실 수 있겠죠? 당연히 얘를 높이라고 하겠지. 네 돈도 많이 박아놔. 망하면 못 갖고 가는 네 돈 많이 박아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지금. 대출 심사 조건을 강화하는 건 맞죠? 자금관리 위탁 등도 맞죠? 에스크로우 계정. 얘는 얘 때문에 X인 걸. 75번. 도시스프롤은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질서, 무질서. 무질서, 규칙, 불규칙? 불규칙한 도시 외곽으로의 도시의 팽창이죠. 그러니까 보통 최고 유한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집가 수준이 표준치 이상이 된다, 이하가 된다? 이하가 돼서 도시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 시가와 조정, 구역 등으로 묶는 거잖아요. 네, 그네요. 그래서 도시 스프롤은 도시의 질서 있고 계획적인 팽창을 말한다 그래서 X네요. 그 다음 76번. 입지 개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인가요? 전국 입지인가요? 지역에서의 입지죠. 그럼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가요? 분모로 들어가? 우리는 분수에서 알고 싶은 건 무조건 분자입니다. 네. 그러면 얘는 입지 개수는 특정 산업의 전국 고용률에 대한 특정 산업의 지역 고용률에 비가 맞죠. 그래서 얘가 입지 개수가 1보다 크면 지역 고용률이 큰 건가요? 분자가 큰 거잖아. 그럼 전국 평균보다 지역에서 더 많이 고용돼 있으면 더 많이 생산되네요.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뭐예요? 수출하죠.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면 얘가 더 작죠? 지역 고용률이. 그게 부족하니까 수입해 들어오죠. 근데 1보다 큰데 지금 뭐라고 해서? 수입형이라고 했으니까 X죠. 이거 입지계수 분모 분자 바꿔서도 시험 문제 냅니다. 주의를 꼭 해보셔야 돼요. 77번.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유형이 달랐었죠.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 주주총회, 주총, 상비약품, 국가대표 상비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공순. 네, 외웠죠. 그래서 주거용은 총임대차 계약. 상업용 부동산은 일정 매출액의 비율을 곱하는 것. 손익분기점 넘어서는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더 받는 것. 비율임대차.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 계약. 네. 그래서 주총, 상비, 공순. 그래서 만약에 얘가 상업용 부동산에 순임대차 계약 그러면 상순이잖아요. 그럼 이효리 남편이야. 틀린 거라고. 예. 무슨 얘기인지 또 못 알아듣죠. 그 다음 78번. 관리 부분에서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좀 잘 기억하세요. 헷갈리면 안 돼. 시설관리와 재산관리와 자산관리를
자산 관리를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올리거나 그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 걔는 자산 관리예요. 근데 이미 부동산이 있어. 거기서 수입을 더 발생시키기 위한 건 내 재산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알선, 뭐 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 임대료 조정, 이런 내용이 나오면 걔는 재산 관리지 자산 관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포트폴리오 관리, 하나의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했죠. 사는 거잖아, 부동산을. 그 다음 투자 리스크 관리,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사는 거죠.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 등 얘 다 부동산 자체죠. 그러니까 얘는 재산 관리예요, 자산 관리야? 자산 관리라고요. 에셋 매니지먼트야. 자산이 에셋이잖아요. 잠깐만, 미래 에셋 들어보셨어요? 미래 자산, 그 얘기 주의 꼭 해두세요. 수입 비용 등과 관련된 것,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행위 등은 재산 관리로 들어가 주시라고요. 시설 등 유지, 보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시설 관리. 그런데 걔는 하나도 안 헷갈려. 뭐와 뭐만 헷갈린다? 자산과 재산만 헷갈려요. 79번.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그럼 외부와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그럼 시장성이 감퇴되면 내 부동산의 기능이 저하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 그러니까 얘는 경제적 감가, 경제적 내용 연수에 해당하는 게 맞네요. 80번. 조방의 한계점과 집약의 한계점을 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외울 때 기억하는 방법. 임진왜란 때 왜구가 쐈던 재수없는 총의 이름이 뭐예요? 조총. 조총은 이빨에 물고 쏴, 손에 들고 쏴. 솔직히 손에 들고 쏘잖아요. 그래서 조방의 한계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손익분기점이죠. 이게 맞다고. 그래서 집약의 한계점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으로 이윤 극대화점이죠. 섞어놓으면 잡아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아니 만약에 조방의 한계와 집약의 한계를 아예 몰라. 그래도 조총선만 쪽 외우고 들어가세요. 네? 아셨죠? 그 다음 81번. 이거 계산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다 틀릴 거예요. 그럼 나올 확률이 높냐? 그렇게 높진 않아. 근데 혹시 몰라. 다른 계산 문제는 다 연습을 시켜드렸으니까. 경제 기반 승수가 8이랍니다. 기반 인구수가 1만 명이 증가됐대요. 질문. 기반 승수에는 뭘 곱해요? 기반을 곱해요. 곱하는 걸 알았어. 그럼 곱하면 얼마? 8만 명이 증가되겠죠? 비기반 인구수가 8만 명이 증가한다. OX? X예요. 왜 X냐면 총 고용인수가 8만 명이 는 거지. 네.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원래 기반 승수는 경제가 지금 생략돼 있죠. 그럼 얘는 세모 승수, 세모분의 기반분의 총 고용 인수예요. 얘가 총이 들어간다고. 그럼 얘는 1분의 기반 승수니까 이렇게 서로 곱한 건 같겠네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세모에 세모 승수를 곱하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기반 인구 10,000명에 얘가 8이면 곱해서 8만 명이 되는데 얘가 8만 명이죠. 그럼 총 고용인수는 뭐 더하기 뭐야? 기반에 비기반을 더한 게 총 고용인수니까 기반이 몇 명 늘었으니까? 10,000명 늘었으니까 비기반은 얼마가 는 거예요? 7만이 는 거지 8만이 는 게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틀렸네요. 그 다음 82번. 포피믹스 전략. 여러분 이게 뭐죠? 재판가유? 시장 점유율이 세 표 차면 재판 간다며. 예. 아무래도 개표가 잘못된 것 같다고 재판 간다고 그랬잖아요. 쟤는 제품, 파는 판매 촉진, 가는 가격, 유는 유통, 질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유통되죠. 부동산은. 그러니까 유통 플레이스는 공인중개사죠. 대출 기간 등도 유통과 관련된 애들이죠.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소의 활용은 뭐예요? 유통이지 판매 촉진이 아니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83번. STP 전략은 세표 차죠.
세. 잠깐만. 세표 차에 제가 세 하니까 세 그러면 제가 세분화 이래야 되잖아요. 전 충분히 잘해요. 다시 세는 세분화. 표는 표적시장. 예. 차는 차별화. 근데 뻑하면 이런 함정을 파죠. 차별화 전략은 수요자 집단을 수요자의 특성별로 나누는 것이다. X죠. 기억하는 방법. 수요자는 차별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수요자는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돼요? 세 놈 오셨다고 얘기해야 돼? 세 분 오셨다? 그래서 수요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걔는 무슨 전략? 세분화 전략이에요. 세분화 전략. 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판에 수업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장 들어가서 알게 돼요. 그때가 늦어. 왜? 이미 시험장 들어가면 내 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탁 바로 걸려드는 뭔가가 없으면 그냥 이놈이 이놈 같아 그냥 쓱쓱 지나가게 돼 있어. 뭔가 구분 짓는 방법을 기억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84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나요? 부동산의 밸류가 커졌어. 그럼 거래되는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커지죠? 근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높게 거래했다고 가치가 커져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은 상승하지만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치가 반드시 상승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질문. 자, 여기 잘 보세요. 조금만 힘내. 이제 거의 다 왔어, 정말. 기지개 쫙 펴고. 집에 있는 애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애들은 엄마가 나가 있으면 더 좋아해. 지금 행복해 할 거야. 혼자 짜장면 시켜 먹고 신났어, 지금. 잘 보고. 분명히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가치가 커지면 뭐가 커진다고 그랬죠? 가격이 커진다고 그랬습니다. 외웠어. 정말 불꽃처럼 외웠어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 이렇게 주네.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X죠. 물가와 화폐 가치는 비례, 반비례?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똑같은 내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죠. 그래서 이마트에서 예전에 30만 원짜리 30만 원 정도를 카트에 실으면 가득 실었는데 요즘 반도 못 채우잖아요. 장도 안 보나 봐요. 그래서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리고 꼭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이게 화두죠. 스태그플레이션. 여기 잘 보세요. 스태그네이션이 이게 경기 침체죠. 그리고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줄임말이에요. 둘을 합성한 거죠. 그럼 얘는 물가 상승이죠. 원래는 경기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데 네? 그런데 경기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오히려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가 상승되면 소득은 주는데 액면 소득도 주는데 물가가 상승돼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죠. 그럼 그만큼 생활이 더 어려워져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전에 한 번 나왔었는데 요즘에 이게 엄청 강조되고 있어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주의를 꼭 해두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 얘를 도대체 어디 둔 거죠? 네, 여기다 두고 이걸 찾고 있어요. 네, 얘가 없어진 게 마법이네요. 자, 그 다음 85번. 부동산 가격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부적 원칙인지 외부적 원칙인지 전제되는 원칙인지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되는 원칙을 함정파진 않아요, 거의. 그래서 꼭 기억하실 건 내부인지 외부인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 지금 뭐가 다 걸려요? 적합의 원칙이 걸리죠. 자, 얘를 아직 못 외우신 분이 있다면 따라해보세요. 건물 내부에 균이 수수수. 균은 뭐예요? 균형의 원칙. 이는 이가 아니라 기여의 원칙. 수, 수익 배분의 원칙. 수,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됐나요? 그 다음 외적과 경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못 외웠으면 정말 맨날 헷갈리면. 그래서 외부적 원칙은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이죠. 됐죠? 네. 그 다음 86번.
개별 분석과 지역 분석 구분하는 방법. 가격 수준을 구하는 건지 가격을 구하는 건지 표준적 이용을 구하는 건지 최유용을 결정하는 건지 매번 함정파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방법은 지표수로 기억하는 거예요. 지표수. 만약 안 헷갈리면 이걸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지역을 분석하면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이 나오죠.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에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만약에 헷갈리면 지표수라고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 87번 거래사례 비교법은 여러분 잠깐만 절 보세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뭐죠? 대상 부동산.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은? 사례 부동산. 그럼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과 똑같으면 모든 게 똑같아. 그럼 얘가 10억이면 대상 부동산도 10억? 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근데 뭔가 달라. 그럼 똑같다고 해야 돼? 조정해야 돼요? 조정한다. 그게 부대찌개 면이 아니라 사시찌개 면이잖아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때 비교할 때 분수로 비교? 분수로 비교.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대상 부동산,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 그러니까 얘가 자, 사례 부동산 분모? 처음 출발 100부터 10% 대상 부동산이 우세하면 얘는 110. 사례 부동산이 20% 열세하면 얘가 80. 사례 부동산이 20% 열세하면 얘가 80. 네.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된 거예요. 그때. 거래, 칠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지금 어딘가에 힘을 줬어요. 사정보정 해요, 안 해요? 4부터 시작하죠.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4가 없어. 걔는 표준지 산정할 때 사정을 개입시켰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정보정이 없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그래서 얘는 뭐부터 있다? 시점 수정부터. 그래서 뭐가 없다? 사정보정을 없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 88번.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에 시점 수정을 하면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격이 된다. 자, 5. X. 이 문제 왜 냈는지 모르겠다. 네가 밉다. 두기고 싶다. 네. 차마 손을 못 들겠죠. 이거 얘도 기출문제예요. 얘 시점 수정하면 뭐만 수정되냐면 시점만 수정돼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에서 시점만 수정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의 가액이죠. 그래서 무조건 기준 시점이 왕인 거야. 신축 시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만든 시점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시점 수정인데 거래 시점으로 고쳤다 그러면 X야. 무조건 뭐로 바뀌어져야 돼? 기준 시점. 우린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얘 시점 수정하면 뭐만 바뀌어? 얘만 뭐로 바뀌어? 기준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바뀌는 거죠. 대상 부동산 가격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됐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병헌이 있어. 박수현이 있어. 근데 이병헌하고 박수현이 달라. 그래서 코 수술을 이병헌하고 똑같이 했어요. 코 수술을. 그럼 코가 이병헌처럼 같아진 박수현이야? 코가 이병헌처럼 같아진 이병헌이야? 박수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더 헷갈려졌다 이런 거죠. 어디 감히 비교하고 앉았냐? 가뜩이나 싫었는데 막. 자, 89번.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추출을 했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는 지역이 같으니까 할 필요 없지만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인근 지역은 뭐가 속한 지역이래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에요. 그럼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지역이 같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어. 100분의 100이야. 그런데 이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이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둘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다른 겁니다. 90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신축 시점의 재조달원가가 아니라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게 다 있어야 된다고. 무슨 시점이라고? 기준 시점이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인 거. 가액. 기준 시점. 그래서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에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 까고 남아있는 것으로 고치는 감가수정을 하면, 그래서 깨알 같은 복습, 이거는 무조건 외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감가수정 방법의 내용 연수에 따른 방법, 연수수명법이 있는데 정해진 액수로 까는 게 무슨 법? 정해법. 정해진 비율로 까는 건 정률법. 이자 붙는 건 상환기금법. 네? 초기 상환액의 크기순? 그렇지, 유렉상. 슈렉 있잖아, 슈렉. 슈렉 있죠, 슈렉. 슈렉상이 아니라 유렉상이라고. 뭔 얘기라며. 유렉상이라고, 순서가. 네? 읽으면 유렉상이잖아. 하나만 기억하고 넘어가자고. 그래서 얘가 상가객의 크기순이니까 적산 가액의 크기순이면 남은 것의 크기순은 반대로 뒤집히겠죠. 거기까지만.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유렉상. 유렉상. 잘하셨어요. 확 나와버려라. 그래서 이제 91번.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순수익,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이름이 나왔네요, 지금. 이게 무슨 법이야? 수익환원법이지 수익분석법이 아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3방식 7방법 중에 공시지가 기준법 빼놓고 나머지 방법들이, 대답해 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가 나와요? 가액이 나와요? 임료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사례 비교법이니까. 이걸 헷갈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야, 얘는. 대표적인. 그런데 적산법, 수익분석법, 수익환원법 뭐 등등등 섞어놓고 문제 내면 이게 가액인지 임료인지 헷갈려요. 헷갈려 한다고요, 실제로. 그럼 안 헷갈리는 방법, 뭘 기억하라는 얘기라면 임료를 뭐 한다? 적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 한다? 적분.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더라. 그럼 수익환원법은? 가격, 가액. 그럼 원가법은? 가격. 그 얘기인 겁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 사실은 이 부분에 수익환원법이란 다 맞게 해놔. 그래놓고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또 걸려들어. 가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92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쪼개는 거예요. 맞죠?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에요. 그럼 실제 가치에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치가 시장 가치? 그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시장 가치 기준이죠? 감정평가할 때. 근데 특정 가치 등으로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장부 가치, 보험 가치 등도 있겠죠? 그것들이 다 경제적 가치인 거야. 그럼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칠까요? 장부 가치, 보험 가치, 투자 가치 등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다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시장 가치만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틀린 거야. 뭐가 들어가야 돼? 경제적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틀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가치는 시장 가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 93번. 건물은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달아 없어지나요? 그래서 재조달원가 구해놓고 감가 수정하는 무슨 법으로? 원가법으로 구하죠. 원가법을 사용하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죠? 자, 다시 질문. 토지는 만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는 원가법에 의해서 평가를 못 하겠네요. 원칙적으로 매립지, 조성지 등을 빼놓고는. 그럼 토지는 거래 사례는 있을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다겠죠. 주의를 꼭 하세요. 그 다음 94번. 적산법에서의 적산임료를 계산하는 문제가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적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적산하기 위해선 기기가 필요하다? 기기 필요. 기 뭐예요? 기초가액. 기? 환원이율, 기대이율. 기대이율. 필요? 필요제 경비. 있는 사람인 임대인이 더해서 떠넘긴다? 그래서 필요 경비는 더한다, 뺀다? 더한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낸다는 거죠. 기초가액 3억을 안 주고 뭐라고 줄 수 있냐면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내면 거의 또 문제를 못 풀어요. 수익가액 4억, 적산가액 3억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 얘를 안 주고. 그래 놓고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적산임료를 구해보래요. 그럼 이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채택하라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하는 분 계세요? 수익환원법에서는 지금 우리 이 적산임료 구할 때 적산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적산가액을 못 구하겠으면 비중가액은 쓸 수 있지만 수익가액은 못 쓴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순환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못 쓰는 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 뭘 기억하라는 거냐면 이렇게만 기억하면 끝나는 거예요. 적산임료를 구하는 적산법에서는 지금 뭐에다 그렇지. 그래서 적산가액이 원칙이라고요. 얘를 채택하는 거야. 그럼 3억이 얼마 곱하고? 기대이율 곱해요? 환원이율 곱해? 이것도 헷갈려 보라고. 환원이율이 얼마다라고 또 준다고요. 그럼 기기 필요를 찾으면 된다고. 그러면 기대이율 곱하면 얼마? 3억에 5% 곱한 거니까 1,500만 원이고 필요제 경비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잖아요. 그럼 개인적인 업무 비용이 있으면 걔는 포함시키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필요제 경비를 더해요, 빼요? 더하죠. 빼면 안 되지. 더해서 떠넘겨야지. 그래서 필요제 경비를 더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천만 원이지 1,000만 원이 아니지. 이거 분명히 계산 문제를 내면 1,000만 원이 보기 중에 있을 거라고요. 주의를 꼭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봅니다.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액은 적산가액이 원칙이다. 그냥 뭐만 기억나면 되냐면 적산만 기억나면 돼요. 됐죠? 그 다음 95번. 아브라함 5분이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5분이 5분을 낳고 5분이 또 5분을 낳고 이렇게. 자, 그러면 95번. 마지막인데 열심히 잘해야죠. 95번. 산림은 산지와 임목이 지금 합쳐진 거겠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임목은 거래된 사례가 있죠. 독립정착물이니까 독립해서 거래된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요. 근데 지름이 작은 나무, 소경 목림은 거래된 사례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에 의할 수 있다? 원가법에 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외우는 방법이 과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일거양득이야. 일거양득.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얘는 따라해. 얘는 외워 그냥. 과거 소원 일거양득. 과는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소경목림, 원가법, 일괄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뭔지 몰라도 둘이 한꺼번에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인 거예요. 됐나요? 그 내용으로. 그래서 5네요. 그 다음 96번. 감정평가법인 등은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그럼 영업권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영업권이 있고 수익이 적게 발생하는 영업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수익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법에 의한다? 수익환원법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그럼 그것과 비슷한 내용, 저작권. 걔도 미래 수익이 발생되는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겠죠. 공장, 재단 등을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겠죠.
걔들도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수익과 관련된 내용이 뭔가 강한 냄새가 풍기면 수익환원법인 거야. 네,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 97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1년을 써먹으려면 기준이 되는 일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공시를 1월 1일 날 할 수가 없어. 평가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공시일은 뒤로 밀리죠. 그래서 국장은 놀면 안 돼. 그래서 1월 달에 표준주택가격을 먼저 정하고 국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스해주면 3개월 이내 4월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럼 국장은 바로 토지 표준지 공시가를 2월 말까지 공시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그 얘기였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일자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굳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자, 이쪽 보세요. 주택이 있고 토지가 있어. 그럼 위에서부터 국장은 정하는 거예요. 국장이 먼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이 아니라 표준 주택가격을 얘 감치게 보면 원래는 얘가 당연히 단독주택이겠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안 쪼개니까. 근데 얘가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돼 있다고. 그래서 얘를 공시해요. 1월 달에. 네. 그럼 국장은 얘 토스해주고 바로 뭐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하겠죠. 토지를 2월 달에. 그럼 얘는 1월 31일이라고 31일까지라고 나올까요? 1월 말이라고 나오겠어요? 1월 31일이야. 자, 질문. 1월 달은 31일이 아니고 31일 때가 있어요? 말일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1월 31일까지야. 근데 2월 달은 2월 27일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28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말일인 거야. 물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월인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받으면 얘 다 국장이 못 정하니까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주택가격을 공시하죠. 그때 시장은 몇 개월이 필요해? 3개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몇 월? 3월? 4월이 되는 거지. 4월. 30일? 그럼 얘는 개별 공시지가는 얘 3월이면 5월 31일까지죠? 네. 근데 이날까지니까 당연히 공시하는 날짜를 보면 25일이 될 수도 있고 20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 놓고 이때 하나가 안 정해져 있죠, 지금. 공동주택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하죠. 언제까지? 4월 30일까지. 이 내용. 그래서 누가 정하는지 공시 주체를 기억할 때 기억하는 방법은 무조건 개별자가 떴을 때만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다 국장. 자, 연습.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이잖아요. 읽어봐도 하나만 있는 애를 개별이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별자가 떠야지만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할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잘하셨어요. 시장 이러면 돼. 시장군수구청장이야. 공동주택. 고민하지 말라고. 개별이 없잖아 지금. 국장이죠. 표준주택가격. 국장 어떻게 하셨어요? 개별이 없으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국장. 개별 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정한 사람한테 이의 신청하여 정하지 않은 사람한테? 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는 누구에게 이의 신청해? 국장에게. 공동주택가격 누구에게 이의 신청해? 국장에게. 개별 공시지가 누구에게 이의 신청? 시장군수구청장. 됐나요? 그러면 자 보여주고 이의 신청 받겠죠? 30일 동안. 그래서 얘를 가로지르는 숫자는 3인 거야. 30일 동안. 이의 신청 받고 이의 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또
서면으로 통지하게 돼 있죠. 되셨어요? 그 얘기인 겁니다. 오늘 굉장히 알차네요. 지금 또 혼자 좋아하고 있죠? 네. 그래도 한 명은 행복해야 될 거잖아요. 자, 98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자기가 직접 감정평가사가 돼서 정하고 다닐까요? 원희룡 장관이 감정평가의 전문가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뢰하겠죠. 그때 표준주택가격, 얘 써먹는 건 주택부동산원? 예, 감정평가 법인이 아니라 부동산 원인 거예요. 주택가격은. 헷갈리지 마세요. 그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그래서 옵니다. 그 다음 99번.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자, 뭐가 섞여 있는지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개별은 누가 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 공동주택은? 국장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개별이 없다고. 같은 기업? 그것도 훌륭한데? 그래서 근데 이를 어째? 얘도 기억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공동주택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다시 뭐가 느낌이 이상한지 싸한지 보세요. 이게 다 기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을 교묘하게 찾아서 그 부분만 주관하고 함정을 파요. 표준 공동주택 가격. 공동은 공동이야. 공동이라고, 공통. 그러니까 뭐가 없어? 표준이나 개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 나오면 무조건 X인 거예요. 이제 100번. 안 올 줄 알았죠, 100번이.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100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 보전 부담금,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의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대요. 온데, 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한번 구분해 보세요. 어떤 지역을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서 수용권을 행사해서 수용해요. 그럼 수용은 발로 뻥 차면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돈을 줘서 보내? 돈을 줘서 보내요. 보상금을 지출하잖아요. 그럼 보상금을 줄 때 개별 공시지가로 따로 주나요? 표준 잡아놓고 주나요? 표준 잡아놓고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상금을 받을 때 시가보다 낮게 보상해 주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승질이 날 거 아니야. 근데 받더니 옆에 사람은 더 받고 나가. 개별로 주면. 그럼 불만이 커져요? 커지지 않아? 가뜩이나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표준이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로 주게 돼 있다고요. 보상금 책정을. 그 금액이 만약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약에 3억이면 3억을 준다고요. 3억에 어쩜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부담금을 때리거나 세금을 때리거나 할 때는 그 금액을 다 갖고 가요? 퍼센트를 곱해. 퍼센트를 곱해서 일정 비율대로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부담금, 세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 개별 공시지가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을 때리거나 부담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부담금이나 국세 부과의 대상이 아닌 애는 굳이 뭘 공시할 이유가 없겠네?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별도로. 그 다음 표준지는 그 자체가 개별 공시지가죠. A 토지가 표준지야. 그럼 A의 개별 공시지가는 그 표준지인 거지. 달라야 뭔가 변형을 시키죠. 걔가 걘데.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1시 반에 끝낼 겁니다 이랬죠. 자, 반드시 합격합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만에 하나가 무슨 뜻인지 알죠? 만 중에 하나란 얘기야. 만에 하나가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떨어지면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우리의 다음 만남은 합격생 모임이 되겠죠. 열심히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꼭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발 역대 아무리 어렵게 나온 시험도 단 한 번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에서 85% 미만으로 떨어져서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그럼 15점이면 총 몇 문제냐면 6문제죠. 6문제를 벗어나 본 역사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2문제 이상을 벗어나 본 역사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만에 하나 올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나와도 6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85점이에요. 네? 계산 문제 중에서도 풀라고 낸 문제 10문제 중에 한 5, 6문제는 푸셔야 돼요. 간단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고 나오면 70점까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충분히. 그럼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1번부터 5번까지 싸그리 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선 치더라도 이번에는 배렸네. 제 사진을 일부러 시험장 갖고 와서 막 그때부터 막 찍기 시작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되시죠?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고 여러분 본인을 믿으시고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붙으실 거예요. 제발 붙어서 공인중개사가 되셔야 됩니다. 우린 인간이잖아요,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돼야죠. 네. 시험을 보시고 합격증을 그냥 받으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1차 끝난 다음에 서로들 맞춰보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허다하게 많냐면 붙은 사람이 집에 가요. 2분이 맞춰보고 3분이 맞춰보고 1차 합격한 사람은 떨어진 줄 알고 집에 가고 떨어진 사람들이 2차까지 봐요. 중간에 맞춰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1차 보신 다음에 쉬시고 그냥 엎드려서 좀 주무시고 체력을 최대한 보존해서 2차 시험을 보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그냥 아는 것만 많이 봤던 것만 찍고 오시면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다 답만 찍히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생소한 내용은 절대로 답으로 체크하지 마세요. 걔는 찬조 출연인 겁니다. 되셨죠?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